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현재 정부에서는 추가 규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6월, 7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보고 판단해서 정부에선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2월에 바닥을 찍고 다시 시장에 거래가 되고, 일부 단지들은 전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부터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다시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가 하반기엔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는 이 핀셋 규제를 준비 중에 있고, 또 일부 규제는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규제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를 내놨을 때 이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현재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집값이 불안정하게 오르면 안 되고, 그리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또 추경을 편성 예정이죠. 10조 정도 편성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또 변수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유동성 증가이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 장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금이 계속적으로 풀리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또 막대한 양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유동성 증가를 시장에 다시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것이 이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월부터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부 단지에 이 전고가가 돌파하는 등의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에서는 이번 6월부터 7월 정도를 살펴보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빠르면 9월 정도에는 이 규제가 추가적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정부의 규제는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습니다. 강도도 꽤 높은 편이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규제를 내놓는다면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깃이 될 수 있는 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더 옥죄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핀셋 규제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자, 현재는 어떻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에 플러스해서 10%, 잘못 썼네요. 10%가 추가가 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플러스 20%로 됩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이 이제 6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해서 2주택자는 단일세 50%, 3주택자는 60% 이렇게 단일한 세율로 변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해서 양도세를 좀 더 무겁게 가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 규제는 최대한 이 서민층에 타격이 가지 않는 선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 4월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포지셔닝이 끝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팔기 위한 거래들이 아니라 상위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들의 움직임,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 이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미 이전에 양도세 중과가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서 모으는 투자 수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좀 더 무겁게 한다? 이렇다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을 더 맞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정책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상 규제안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반등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장 자체가 강남 재건축을 위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타겟으로 또 정책을 피겠죠. 그래서 이전에 지난번에 작년도에 얘기 나왔던 게 바로 이 연한 강화였죠.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전진단 강화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한 강화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한 강화 카드를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동안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들 꽤 많은 수량이 이 연한 강화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연한이 충분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로 또 수요 바뀜 현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곳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고 더 갈아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한 강화에 걸리는 단지들은 오히려 이 가격 조정을 면치 못하겠죠. 하지만 10년이 더 지나도 그 아파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이 시장 안정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죠. 총선 전까지 하기에는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단지로 또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걸 10년 동안 또 뒤로 미루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또 심화시키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재건축을 타겟으로 한 핀셋 규제입니다. 자, 현재 임대주택 의무는 재개발에만 있죠. 그리고 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시에 임대주택을 넣게끔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재건축도 무조건적으로 임대주택을 넣게끔 의무화를 추진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규제가 나온다면 이 재건축의 사업성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자, 또 이건 이미 변경이 된 겁니다. 민간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5일날 수정을 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입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고분양가 여부를 심사할 때 지역과 인근 이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단 지역 기준에서는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 내에서 최근 1년 내에 분양한 비슷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이 최고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인근 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 시군구뿐만 아니라 없다 그러면 주변의 범위를 넓혀서 분양한 지 1년 넘은 준공이 안 된 비슷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110% 아래로 분양가를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한 지 1년이 지난 미준공 유사 아파트도 없는 경우에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의 110% 아래로 분양가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24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난 유사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에서 105%로 5%를 밑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준공된 유사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10%를 내려서 100% 이내로 분양가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려면 그 물건의 그 원가를 판단을 해야죠. 원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적정 분양가인지 이 마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옆에 있는 단지보다 비싸면 안 돼, 이러한 식의 주먹구구식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지역은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싼 폭으로 이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일부 지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성이 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당장엔 이 5%, 10% 정도가 분양가가 밑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 규제를 피하는 아파트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주택 공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원가 공개가 더욱더 투명하게 되고 항목이 넓어져서 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 분양가를 통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일부 아파트는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원가를 생각을 안 해주고 이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까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량한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현금 부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분양가 통제는 언제나 공급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더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바로 장특공제 축소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거래 시 남는 이익금을 줄여서 일단 양도세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들이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는 이전보다 이 공제 구간을 늘리고 더 추가로 늘리고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에는 10년인데 15년까지 늘려버리고 요율을 또 축소시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공제가 아예 배제됩니다. 그리고 9억 이상 고가주택, 이분들은 1주택자죠. 이분들은 2020년부터 파는 분들은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지 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다 만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요. 아마 임대사업자를 추가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 1주택자의 공제율을 낮추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핀셋 규제를 내놓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에 반발을 최대한 줄여야죠. 그래서 1주택자의 공제를 낮추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상식을 벗어나는 규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도세 비과세 제도 전면 폐지에 대한 이 기재부의 글 한번 저번에 조명을 해드렸었죠.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안 될 거란 보장을 못 합니다. 좀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적으로 논의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충격적인 게 다주택자의 대출을 연장하는 걸 하지 말자. 금지하자. 연장 안 해주고 다시 토해내게끔. 이러한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때릴 겁니다. 재건축 타겟으로 이 핀셋 규제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규제들이 확실히 정해지는 것은 이번 6월, 7월, 8월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규제가 선제 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규제를 보면은 이미 강도 높은 규제는 모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이 거래 절벽이죠. 이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예 최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양도세 규제가 없었더라면, 그 규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시장이 이 정도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시장 본연의 순기능에 맞춰서 돌려야 되는데 규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왜곡 현상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 공급은 축소되었고, 그 와중에 주택의 가격은 저만치 도망갔습니다.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는 자들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정권이 꽤 남아있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정책이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비 사업을 막는다는 것, 이 원도심 공동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제 데미지라고 보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원도심을 더 높게 용적률을 풀고 개발을 통해서 고용을 하고 또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에 반대되는 행위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욕을 먹을까봐 모든 개발 스톱 상태고요. 녹물로 고통받는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녹물 나오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 또 주변의 아파트 값 오를까봐 부동산 시장 움직이면 이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으니까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흐르는 물을 막으면 언젠가는 홍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구정하고 여의도를 개발 못하게 방해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압구정이 아니고 여의도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막다가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미 있던 카드들이 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앞으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래도 갈아타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증여를 막지 않으면 이 증여를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길이 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도 증여 관련 영상들이 꽤 있는데 이것들의 조회수가 꾸준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증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활용해서 또 갈아타기 하는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 부동산 시장을 머리 그리고 허리, 다리로 봤을 때 허리하고 다리는 아직 프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는 하반기에 있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폭등이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하단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파트 단지와 임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도 많이 봐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여러 현장들 다닐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